겉으로는 괜찮은 척하지만 마음 한켠이 자꾸 허전해지는 이유, 혹시 세월이 흘러서가 아니라 아직 버리지 못한 이것 때문은 아닐까요? 같은 또래인데 어떤 분은 날이 갈수록 얼굴이 편안해지고 어떤 분은 날이 갈수록 눈빛이 무거워집니다. 그 차이는 돈도 건강도 자식도 아닙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며 고개를 끄덕이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도 마음이 여전히 불편하다면 이유는 하나입니다. 가장 무거운 짐을 아직 내려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짐이 무엇인지는 잠시 후에 자연스럽게 드러날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인생을 가볍게 만들기 위해 이것저것 정리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를 놓치면 아무리 정리해도 마음은 늘 어딘가에 걸려 있게 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이 세 가지, 사실은 인생을 가장 빨리 늙게 만드는 것들입니다. 지금부터 집중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함께 꼭 눌러주세요. 첫 번째 이야기 먼저 3위, 자랑입니다. 처음엔 대화처럼 시작됩니다. 우리 아들이 말이야. 내가 과장으로 있을 때는 우리 집은 강남에 집이 있어서 이런 말들 처음 몇 번은 사람들이 관심 있게 듣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대단하시네요 하면서 맞장구를 쳐주죠. 하지만 계속되면 사람들은 조용히 자리를 뜹니다.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이 계십니다. 퇴직하신 지 5년이 되셨는데 모임만 가면 꼭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부장일 때는 말이야. 회의실에 들어서면 분위기가 확 달라졌어. 직원들이 다들 내 눈치를 봤지. 중요한 결정은 다 내가 했고 회사에서 나한테 의존을 많이 했어. 처음엔 모두 들어줍니다. 우와, 중요한 자리에 계셨네요. 하지만 한 달 후 또 같은 모임에서 또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석 달 후, 반년 후, 1년 후에도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되죠. 그러자 서서히 모임 인원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주 모임에 못 가요. 일이 좀 생겨서 사실은 일이 생긴 게 아니라 그분의 자랑이 부담스러워진 겁니다. 그 어르신이 한 번은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이상해요. 요즘 사람들이 나를 피하는 것 같아요. 전화해도 잘 안 받고 모임 제안해도 다들 바쁘대요. 왜 그런 걸까요? 저는 조심스럽게 여쭤봤습니다. 혹시 모임에서 어떤 이야기를 주로 하시나요? 예전 직장 이야기도 하고 아들이 잘 됐다는 이야기도 하고 그럼 다른 분들 이야기는 얼마나 들으시나요? 그분은 잠시 말이 없으시더니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생각해보니 내 얘기만 했네요. 다른 사람들이 뭐 하는지, 어떻게 지내는지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은요, 퇴직하고 나서 제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회사에선 부장이었는데 집에선 그냥 애 아빠고 밖에선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에요. 그게 너무 허전하고 불안했어요. 그래서 자꾸 예전 이야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나도 괜찮은 사람이었어. 이걸 증명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왜 자랑을 하게 될까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자랑은 불안의 다른 이름이구나. 내가 아직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고 싶어서, 나도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걸 확인받고 싶어서 자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특히 인생의 전환기를 맞으면 정체성이 흔들립니다. 직장에서 물러나고 자식들이 독립하고 사회적 역할이 줄어들면 갑자기 나는 누구지? 라는 질문에 답하기 어려워집니다. 그 공허함을 채우려고 과거의 영광, 자식의 성공, 가진 것들을 자꾸 꺼내놓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자랑과 대화를 구분하는 겁니다. 대화는 주고받는 겁니다. 요즘 우리 아들이 야근이 많아서 걱정이에요. 아, 저희 아들도 그래요. 요즘 젊은이들 참 힘들죠. 건강은 괜찮대요? 이건 대화입니다. 서로의 걱정을 나누는 거죠. 하지만 자랑은 일방통행입니다. 우리 아들 연봉이 얼만지 아세요? 요즘 그 또래에 그 정도 받는 사람 흔치 않아요.
보너스까지 합치면 웬만한 중소기업 사장보다 많이 받아요. 차도 벌써 바꿨고 상대방이 뭐라고 대답하든 다시 자기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아, 그러시구나 해도 우리 아들은 더 대단해요. 대단하시네요 해도 그렇죠? 그것뿐만 아니라 이건 대화가 아니라 자기 확인입니다. 역설적이게도 자랑은 사람을 모으지 않고 사람을 밀어냅니다. 왜 그럴까요? 자랑 속에는 보이지 않는 메시지가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너보다 나아. 말로는 안 하지만 그 뉘앙스가 느껴집니다. 나는 성공했어. 나는 인정받았어. 너는 나만큼 안 되지. 이런 메시지가 은연중에 전달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불편함을 느낍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인가? 나는 자랑할 게 없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사람과는 함께 있고 싶지 않습니다. 진짜 품격을 가진 사람. 제가 존경하는 한 어르신이 계십니다. 75이신데 젊은 시절 정말 대단한 일을 많이 하셨습니다. 큰 회사 임원도 하셨고, 언론에도 여러 번 나오셨고, 사회적으로도 인정받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 이야기를 절대 먼저 꺼내지 않으십니다. 누가 물어봐도 그냥 운이 좋았지 뭐. 그때 주변 사람들이 잘 도와줬어 이렇게 넘기십니다. 대신 상대방 이야기를 많이 물어보십니다. 요즘은 어떤 일 하세요? 그게 재미있으세요? 어떤 게 제일 보람 있어요? 힘든 점은 없으세요? 그러면서 진심으로 관심을 보이시고 경청하십니다. 한 번은 젊은 친구가 그분께 물었습니다. 선배님은 그렇게 대단한 일을 하셨는데 왜 그 이야기를 안 하세요? 그분이 웃으며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한 일은 이미 다 지나간 일이야. 지금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 내가 누구랑 있고 무슨 이야기를 나누느냐지. 과거에 내가 뭘 했든 그게 지금의 나를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건 아니거든. 사람들이 그분을 찾는 이유, 그분이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그분과 있으면 내가 대단해지는 것 같아서입니다. 그분과 대화하고 나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내 생각을 존중해주고, 나를 인정해주니까요. 이게 진짜 품격입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말이 많아지는 사람보다 말이 줄어드는 사람이 더 단단해 보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는 자는 말하지 않고 말하는 자는 알지 못한다. 진짜 아는 사람은 굳이 떠벌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존재만으로도 빛나니까요. 품격은 얼마나 말하느냐가 아니라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태도에서 나옵니다. 자랑하지 않아도 빛나는 사람. 그게 인생의 후반전이 지향해야 할 모습입니다. 2위, 쓸데없는 자존심. 지금 내가 왜 먼저 전화해? 내가 먼저 사과하면 지는 거지. 나한테 잘못한 사람이 먼저 연락해야지. 이 말 한 번쯤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시죠? 이 자존심 하나 때문에 가까웠던 사람은 멀어지고 외로움은 점점 깊어집니다. 몇 년 전 30년 지기 친구와 정말 사소한 일로 다퉜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우스울 정도로 별것 아닌 일이었어요. 모임 약속 시간에 친구가 1시간 늦었습니다. 미안, 길이 막혀서. 그때 제가 조금 짜증이 났었어요. 1시간씩이나 늦으면 미리 연락이라도 하지. 얼마나 기다렸는데. 친구도 좀 기분이 상했나 봅니다. 미안하다고 했잖아. 뭐 그렇게까지 화낼 일이야? 화낸 게 아니라 예의는 지켜야 하는 거 아니야? 야, 나도 바빠서 급하게 온 건데 왜 그래? 그렇게 말다툼이 시작됐고 결국 헤어졌습니다. 집에 오는 내내 화가 났습니다. 친구가 먼저 사과해야지. 내가 왜 먼저 연락해야 해? 한 달이 지났습니다. 친구한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래, 전화 안 하는구나.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2달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연락이 없었습니다. 됐어.
내가 먼저 연락하면 내가 지는 거야. 석 달, 반년, 1년.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가끔 그 친구 생각이 났지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연락하면 내가 잘못을 인정하는 거잖아. 그리고 그 소식. 1년쯤 지났을 때 다른 친구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야, 너 민수병원에 입원한 거 알아? 뭐, 무슨 일인데? 암이래. 지난달에 발견됐는데 벌써 3기래.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병실 문을 열었을 때 친구는 많이 야윈 모습이었습니다. 저를 보자 친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야, 왜 이제 왔어? 보고 싶었는데. 그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자존심 하나 때문에 우리는 1년을 허비한 겁니다. 친구가 힘들어할 때 옆에 있어주지 못했습니다. 친구가 무서워할 때 손잡아주지 못했습니다. 모든 게 쓸데없는 자존심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그때가 마지막이었다면. 다행히 친구는 치료를 잘 받아서 지금은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생각합니다. 만약 그때가 마지막이었다면, 만약 친구가 제대로 작별 인사도 못하고 떠났다면, 저는 평생 그 후회를 안고 살아야 했을 겁니다. 그때 자존심만 버렸어도, 그때 먼저 연락했더라면. 하지만 후회해도 시간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자존심과 자존감은 다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자존심과 자존감은 다릅니다. 자존심은 남의 시선을 의식합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먼저 사과하면 사람들이 나를 약하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외부의 평가에 흔들리는 겁니다. 반면 자존감은 나 자신을 믿습니다. 나는 내가 누군지 알아. 남이 나를 어떻게 보든 나는 나를 존중해. 내면의 확신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존심은 나를 무시하면 안 되라고 말하고, 자존감은 내가 나를 존중하면 그걸로 충분해라고 말합니다.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작은 말 한마디에도 상처받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깔봤어. 저 말투가 나를 무시하는 거야. 저 표정이 나를 비웃는 거야. 항상 경계하고 방어합니다. 하지만 자존감이 강한 사람은 어떤 말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 사람 생각은 저 사람 거고, 나는 내가 누군지 알아 평온하고 여유롭습니다. 인생의 후반전은 다릅니다. 젊을 때는 경쟁해야 했습니다. 승진 경쟁, 실적 경쟁, 학벌 경쟁. 그때는 이기는 게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후반전은 이기는 삶이 아니라 편안한 삶입니다. 더 이상 누군가와 경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를 이길 필요도 없습니다. 먼저 손 내미는 게 지는 게 아닙니다. 먼저 연락하고, 먼저 사과하고, 먼저 이해하는 것. 이게 약한 게 아니라 진짜 강한 겁니다.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은 자식들과의 관계가 정말 좋습니다. 자식들이 바빠도 자주 연락하고 자주 찾아옵니다. 비결을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먼저 연락하거든.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엄마 별일 없지? 잘 지내? 짧게라도 물어봐. 그럼 애들이 편해하더라고. 엄마한테 전화 안 했는데 이런 부담 안 느끼고 그냥 엄마가 궁금해서 전화했네 하고 편하게 받아. 가끔 애들이 엄마 요즘 바빠서 전화 자주 못해서 미안해 그러면 난 괜찮아. 엄마가 심심하면 전화하면 되지 그래. 그럼 섭섭하지 않으세요? 자식들이 먼저 전화 안 하면? 제가 물었습니다. 왜 섭섭해? 애들도 바쁜데. 내가 먼저 전화하는 게 뭐가 어려워? 그게 나한테 손해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진짜 강함입니다. 더 이상 불필요한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마음의 여유입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자는 화합하되 뇌동하지 않고 소인은 뇌동하되 화합하지 못한다. 진짜 강한 사람은 자존심으로 관계를 지키지 않습니다. 마음의 여유로 관계를 지킵니다.
한 분이 상담을 오셨습니다. 형과 5년째 연락 안 하고 지냅니다. 이유를 물었더니 정말 사소한 일이었습니다. 명절에 어디서 모일 거냐로 의견이 달랐습니다. 우리 집에서 모이자. 아니, 형네 집이 더 넓잖아. 왜 항상 우리 집에서만 모여? 그럼 내가 준비하기 싫다는 거야? 서로 한마디씩 하다가 결국 싸우게 됐습니다. 형은 항상 그래, 나한테만 시키고 동생 주제에 형한테 말대꾸야. 그렇게 헤어진 후 5년째 연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형이 먼저 사과해야지. 아니, 동생이 먼저 연락해야지. 서로 자존심 싸움입니다. 지금 먼저 연락하면 안 될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지금 내가 왜 먼저? 잘못한 건 형인데요. 그 순간 제가 조용히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형님이 얼마나 더 계실 것 같으세요? 그분은 말이 없으셨습니다. 형은 이미 70이 넘으셨고 건강도 좋지 않으셨습니다. 만약 형님이 내일 돌아가신다면 후회하지 않으실 자신 있으세요? 5년 동안 누가 이기고 졌는지가 정말 중요한가요? 아니면 형제로 남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게 더 중요한가요? 그분은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그분은 그날 형에게 전화하셨습니다. 형, 나야. 보고 싶어서.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알겠어. 자랑도 안 하고 자존심도 버리면 이제 편해지겠네. 그런데요, 정말 그럴까요? 자랑도 버리고 자존심도 내려놓았는데 왜 아직도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요? 왜 하고 싶은 말을 하지 못하고 살고 싶은 대로 살지 못할까요? 왜 자꾸 눈치를 보고 자꾸 생각이 많아질까요? 그건 이 두 가지보다 훨씬 더 깊은 곳에 있는 한 가지를 아직 놓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은 이걸 예의이자 배려라고 착각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성숙한 어른의 모습이지, 이렇게 하는 게 교양 있는 사람이지.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인생을 가장 많이 흔드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1위. 남의 시선. 남들이 뭐라고 할까? 아침에 일어나 옷장 앞에 섭니다. 오늘 입을 옷을 고르면서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뭔가요? 이게 나한테 어울릴까? 아니면 이렇게 입고 나가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마트에 갑니다. 카트를 밀면서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뭔가요? 나는 뭐가 먹고 싶지? 아니면 혼자 이것만 사면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친구를 만납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망설입니다. 이 말을 하면 나를 어떻게 볼까? 지금 이런 생각을 하면 유치하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체면이 있지, 이러면 안 되지. 한 어르신이 상담을 오셨습니다. 65의 여성분이었는데 첫 마디가 이거였습니다. 선생님, 저는 평생 제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고 살았어요. 20살 때는 부모님이 원하는 대학을 갔고 부모님이 원하는 직업을 택했어요. 결혼도 부모님이 좋다는 사람과 했고요. 결혼해서는 시댁에서 원하는 며느리가 되려고 노력했어요. 고분고분하고 말 잘 듣고 집안일 잘하는 그런 며느리요. 자식 키울 때는 다른 엄마들 눈치를 봤어요. 우리 애만 이러면 이상한 거 아닐까? 다른 애들은 다 학원 보내는데 우리 애만 안 보내면 뒤처지는 거 아닐까? 지금은 이웃들 눈치를 봐요. 이렇게 입고 나가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혼자 카페 가면 외로워 보이지 않을까? 취미 생활 시작하면 한가하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나는 언제 내가 원하는 걸 해보나요? 나는 뭘 좋아하는지조차 모르겠어요. 평생을 남들이 원하는 대로 살았더니 정작 나는 누군지 모르겠어요. 남의 시선은 끝이 없습니다. 젊을 때는 부모님 눈치, 결혼하면 시댁 눈치, 아이 키울 때는 다른 엄마들 눈치, 직장에서는 상사 눈치, 동료 눈치, 세월이 흐르면 자식들 눈치, 이웃 눈치, 평생을 남의 눈으로 나를 봅니다. 정작 내 눈으로
나를 본 적은 한 번도 없으면서요. 덴마크의 철학자 키르케고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큰 불행은 자기 자신이 되지 못하는 것이다. 우리는 평생 누군가가 되려고 했습니다. 부모님이 원하는 자식, 배우자가 원하는 남편이나 아내, 자식들이 자랑스러워하는 부모, 이웃들이 부러워하는 사람. 그러다 정작 나는 사라집니다. 구체적인 상황들. 상황 1. 옷을 살 때 매장에 갑니다. 마음에 드는 옷이 있습니다. 색깔도 예쁘고 디자인도 괜찮습니다. 손에 잡아봅니다. 그런데 주저합니다. 지금 이런 색깔 너무 튀는 거 아냐? 사람들이 젊은 사람이나 입는 옷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이상하게 보면 어떡하지? 결국 무난한 검정색이나 베이지색을 삽니다. 이게 안전하지. 이러면 아무도 뭐라 안 하지. 집에 와서 옷장을 열면 똑같은 색깔의 옷만 가득합니다. 상황 2. 취미를 시작할 때 요즘 그림 그리기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인터넷에서 문화센터 프로그램을 찾아봅니다. 수채화 초급반 등록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망설입니다. 지금 그림을 시작해 사람들이 웃지 않을까? 잘 그리지도 못할 텐데 괜히 창피한 거 아닐까? 한가하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결국 등록하지 못하고 창을 닫습니다. 그냥 집에서 TV만 봅니다. 그래, 이게 편해. 누가 뭐라 하지도 않고. 상황 3. 관계에서 친구가 모임에서 나에게 상처 주는 말을 했습니다. 너는 항상 그래. 생각이 없어. 화가 나고 서운합니다. 하지만 표현하지 못합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가? 다른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은 것 같은데 어른스럽지 못하다고 생각하면 어떡하지? 분위기만 나빠지면 다들 나를 불편해할 텐데. 그래서 그냥 웃으며 넘깁니다.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집에 오면 그 상처가 골마갑니다. 밤새 그 말을 되새기며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남들은 누구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주에 길에서 마주친 사람들이 어떤 옷을 입고 있었는지 기억나시나요? 어제 마트에서 본 사람이 어떤 표정이었는지 기억나시나요? 아무도 기억 안 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각자 자기 인생 사느라 바쁘거든요. 당신이 무슨 옷을 입든, 무슨 취미를 하든, 어떻게 사든 아무도 관심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존재하지도 않는 남들의 시선을 두려워하며 삽니다.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은 예순의 댄스 학원을 등록하셨습니다. 젊을 때부터 춤추는 걸 좋아하셨대요. 하지만 평생 해보지 못하셨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는 남편 눈치, 애들 키울 때는 다른 엄마들 눈치, 늘 남들이 뭐라고 할까가 먼저였어요. 엄마가 춤을 춘다고 애들이 창피해 할까봐 못했어요. 그런데 예순의 용기를 내셨습니다. 이제 남은 인생도 얼마 안 남았는데 하고 싶은 거라도 하고 살자. 남들이 뭐라 하든 상관없어. 내 인생인데. 처음 학원에 갔을 때 정말 떨리셨대요. 사람들이 지금 춤을 춘다고 이상하게 보면 어떡하지? 웃으면 어떡하지? 그런데 막상 가보니 비슷한 또래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60, 70 되신 분들이 즐겁게 춤을 추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이상하게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머, 새로 오셨어요? 여기 진짜 재미있어요. 우리랑 같이 춰요. 환영해 주셨습니다. 그 어르신이 나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제가 50년 동안 무서워했던 게 뭔지 아세요? 그냥 제 상상 속의 괴물이었어요. 실제로는 아무도 저한테 관심 없었거든요. 오히려 춤을 시작하고 나서 친구들이 부러워하더라고요. 나도 해보고 싶은데 용기가 안 나. 제가 먼저 시작하니까 친구들도 따라서 하나둘 시작했어요. 인생의 후반전, 달라져야 합니다. 20대, 30대에는 남의 기준에 맞춰 살아도 괜찮았습니다. 배우는 시기니까요.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배워야 하니까요. 40대에는
그 기준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세상과 타협하는 시기니까요. 내 자리를 만드는 시기니까요. 하지만 인생의 중반을 넘어서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제 배울 만큼 배웠고 경험할 만큼 경험했습니다. 이제 남은 인생은 누구의 평가도 아닌 내가 책임져야 할 시간입니다. 남의 시선을 의식하는 순간 독일의 철학자 하이데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타인의 시선 속에서 사는 자는 자기 삶을 살지 못한다. 거울 앞에서 옷을 입을 때 이게 나한테 어울릴까?가 아니라 남들이 보기에 괜찮을까?를 먼저 생각한다면 그건 옷을 고르는 게 아니라 가면을 쓰는 겁니다. 갑자기 잘 풀리지는 않습니다. 남의 시선을 내려놓는다고 해서 인생이 갑자기 잘 풀리지는 않습니다. 돈이 갑자기 생기지도 않고 건강이 갑자기 좋아지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 확실히 바뀌는 게 있습니다. 쓸데없이 흔들리던 인생이 멈춥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하루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이상하게 봤어. 이런 생각에 밤새 잠 못 이루지 않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표정 하나에 온종일 신경 쓰지 않습니다. 아까 그 사람 표정이 좀 이상했는데 내가 뭘 잘못했나? 이런 걱정 안 합니다. 더 이상 내가 이상한 건가? 라는 질문에 시달리지 않습니다. 나는 나고 저 사람은 저 사람이지. 생각이 다를 수 있지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그 멈춤이 시작입니다. 그 멈춤이 인생의 후반전 진짜 시작입니다. 로마의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명상록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타인의 영혼 안을 들여다보려 애쓰지 마라. 하지만 자신의 영혼을 똑바로 보는 사람은 반드시 행복해진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려고 애쓸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알 수도 없고 안다고 해도 바꿀 수 없습니다. 대신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얼마 전 만난 70살 어르신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60이 넘어서야 비로소 제 인생을 살기 시작했어요. 그전 60년은 남들의 기준에 맞춰 산 거고요. 처음엔 늦었다고 생각했어요. 이제 와서 뭘? 이미 다 지나갔는데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 늦은 게 아니라 지금이 딱 맞는 시기였어요. 젊었을 때 이걸 알았으면 실천할 용기가 없었을 거예요. 아직 잃을 게 많았고 남들 평가가 중요했으니까요. 지금이 되니까 비로소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이제 남은 인생 얼마 안 남았는데 남 눈치 볼 시간이 어디 있어? 인생 후반전의 자유. 인생의 후반전이 되면 더 이상 남을 설득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증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의 나로 사는 것. 좋아하면 좋아한다고 말하고, 싫으면 싫다고 말하고,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것. 이게 가장 편하고 가장 품위 있는 삶입니다. 세 가지를 정리하면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인생의 중반을 넘어서면 버려야 할 세 가지. 먼저 3위는 자랑입니다. 자식 이야기, 예전 직함, 과거 성과, 처음엔 대화처럼 보이지만 어느 순간 자랑은 사람을 모으지 않고 사람을 조용히 밀어냅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말이 많아지는 사람보다 말이 줄어드는 사람이 더 단단해 보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품격은 얼마나 말하느냐가 아니라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태도에서 나옵니다. 2위는 쓸데없는 자존심입니다. 지금 내가 왜 먼저 사과해? 내가 연락하면 지는 거지. 이 자존심 하나 때문에 관계는 멀어지고 외로움은 깊어집니다. 인생의 후반전은 이기는 삶이 아니라 편안한 삶입니다. 그리고 1위는 남의 시선입니다. 남들이 뭐라고 할까? 지금 저러면 이상하지 않을까? 이 생각 하나 때문에 하고 싶은 말은 삼키고 살고 싶은 방식 대신 남들이 보기 좋은 삶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를수록 분명해지는 진실이 있습니다. 남은 인생은 누구의 평가도 아닌 내가 책임져야 할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남의 시선을 내려놓는 순간
인생이 갑자기 잘 풀리지는 않습니다. 다만 쓸데없이 흔들리던 인생이 멈춥니다. 그 멈춤이 인생 후반전의 진짜 시작입니다.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 것들. 인생의 중반을 넘어서면 버려야 할 것은 물건이 아니라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 기준들입니다. 자랑, 쓸데없는 자존심, 그리고 남의 시선. 이 세 가지를 내려놓는 순간 비로소 나만의 인생이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마음에 남은 건 3위, 2위, 1위 중 무엇이었나요? 댓글에 숫자만 남겨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만의 경험이 있다면 함께 나눠주세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인생은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세월이 흐른다고 두려운 게 아니라 나답게 살지 못하는 게 두렵다. 그리고 칼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의 후반부는 세상이 원하는 나를 버리고 내가 원하는 나를 찾는 시간이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별책룸이었습니다.